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DNA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Introduction to Genetic Analysis 12판, 그중에서도 특히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요. DNA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복제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그 핵심적인 발견과 과정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첫 단추, 유전 물질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생명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해서 어떻게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지, 또 그 구조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복사해내는 놀라운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네, 이런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큰 질문부터 시작하죠. 왓슨과 크랙이 이중나선 구조를 딱 밝히기 전에 말이에요. 과학계에서는 정말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정보가 넘어갈 때 그 매개체가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단백질이 훨씬 유력한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20종류나 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니까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유전 정보를 담기에는 단백질이 더 적합해 보였던 거죠. 반면에 DNA는 염기가 딱 4종류뿐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결정적인 실험이 등장하죠. 1952년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이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알프레드 허쉬와 마사 체이스. 이 두 분이 아주 기발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 그중에서도 T2 파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파지가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겉은 단백질 껍질이고 그 안에 DNA가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데 단백질하고 DNA의 화학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단백질에는 황이 있는데 이는 거의 없고요. 반면에 DNA에는 이는 풍부한데 황은 없어요. 그래서 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단백질 껍질의 황을 방사성 동위원소인 35S로 표시하고 다른 그룹은 DNA의 인을 방사성 동위원소 32P로 표시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게 딱 표지를 붙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일종의 추적 장치죠. 이렇게 표지한 두 종류의 파지를 각각 대장균에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럼 파지가 박테리아 표면에 달라붙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안으로 쑥 주입하겠죠. 잠시 시간을 준 다음에 믹서기 같은 걸로 막 흔들어서 박테리아 표면에 붙어있는 파지 껍질, 이걸 이제 유령 고스트라고 불렀는데 이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무거운 박테리아 세포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파지 껍질 유령은 위에 뜨겠죠. 이제 어느 쪽 방사능이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극명했습니다. DNA를 32P로 표시했던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방사능이 아래 가라앉은 박테리아 침전물,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반면에 단백질 껍질을 35S로 표시했던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방사능이 위쪽 액체, 즉 세포 밖에 남아있는 파지 유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2P를 주입받은 박테리아에서 새로 만들어진 자손 파지에서도 32P가 검출됐습니다. 아하, 그럼 결국 파지가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물질은 DNA고 단백질 껍질은 그냥 밖에 남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군요. 그리고 그 DNA 정보가 다음 세대 파지에게 전달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이거야말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 실험 덕분에 유전 물질 논쟁은 사실상 DNA의 승리로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럼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럼 DNA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겠죠? 구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DNA는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아주 길게 사슬처럼 연결된 고분자 물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야 맞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는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산기, 포스페이트 그룹 하나, 그리고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의 오탄당 하나, 마지막으로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 베이스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염기에는 딱 네 종류가 있어요. 아데닌 A, 구아닌 G, 시토신 C, 그리고 티민 T, AGCT 이렇게 네 글자로 보통 표현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염기의 비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규칙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어윈 샤가프. 이 샤가프의 법칙이 DNA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DNA를 추출해서 그 염기 조성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패턴을 발견한 거죠. 첫 번째 규칙은 어떤 생물의 DNA를 분석하던 아데닌, A와 치민, T의 양은 항상 거의 같다는 거예요. A와 T의 비율이 1.1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구아닌 G와 시토신 C의 양도 항상 거의 같다는 겁니다. G와 C도 1.1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비율이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규칙이었으니까요.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뭔가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짝을 이루어야만 설명될 수 있는 비율인 거죠. 이건 나중에 왓슨과 크릭 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규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번째 규칙은 퓨린 계열 염기 A 플러스 G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 T 플러스 C의 총량이 항상 같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규칙도 재밌는데 A와 T를 합친 양이란 G와 C를 합친 양의 비율, 즉 A 플러스 T, 괄호 열고 G 플러스 C 값은 생물 종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은 이 비율이 약 1.5 정도인데 성게는 훨씬 높고 어떤 세균은 또 훨씬 낮아요. 종마다 이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생물이라면 예를 들어 사람의 간세포든 피부세포든 뇌세포든 이 비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결국 한 개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화학적인 분석으로 이런 단서를 얻었다면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힌트는 또 다른 곳에서 나왔죠. 바로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이것도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그녀의 동료 모리스 윌킨스는 DNA 섬유에 X선을 쏘아서 그 뒤 필름에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랭클린이 찍은 사진 51번으로 알려진 X선 회절 사진은 아주 선명했고 DNA 구조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가운데 뚜렷한 X자 모양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건 DNA 분자가 규칙적인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의 점들 위치나 간격 같은 걸 분석하면 나선의 폭이라든지 한 바퀴 도는데 염지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같은 구체적인 치수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DNA가 아마도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점을 시사했죠. 자, 이제 거의 모든 조각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허시 체이스 실험으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샤가프의 법칙으로 염기들 사이에 뭔가 짝짓기 규칙이 있다는 게 암시됐고 프랭클린의 사진으로 나선 구조, 그것도 아마 이중가닥일 거라는 물리적인 형태까지 드러났어요. 드디어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역사적인 DNA 이중나선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이전의 모든 연구 결과들, 특히 샤가프의 염기 비율 규칙과 프랭클린의 X선 회절 데이터를 바탕으로 DNA의 3차원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구조는 아름다우면서도 그 기능적 의미가 엄청났죠. 그 모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DNA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다. 둘째, 이 나선은 시계 방향, 즉 오른손잡이 방향으로 감겨 있고 나선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대략 10개의 염기쌍이 들어간다. 셋째, 두 가닥은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걸 역평행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 가닥이 만약 위에서 아래로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방향, 5번 탄소, 3번 탄소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마주보는 가닥은 아래에서 위로 5번 탄소, 3번 탄소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차선 같다고 생각하면 쉽죠. 넷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텐데요. 두 가닥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샤가프의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데닌 A는 항상 티민 T하고만, 그것도 수소결합 2개로 짝을 이루고,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 C하고만 수소결합 3개로 짝을 이룹니다. A는 T와 G는 C와만 짝이 맞는다는 거죠. 이걸 상보적 염기성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와 G는 퓨엔이라는 비교적 큰 분자고 T와 C는 피리메딘이라는 작은 분자인데 항상 큰 것과 작은 것이 짝을 이루니까 이중나선 전체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구조 자체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분자가 어떻게 생겼다를 넘어서 생명의 핵심 원리가 이 구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이중나선 구조가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생명의 근본적인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바로 이 4가지 염기, ATGC가 배열된 순서, 즉 염기 서열, 시퀀스가 자체가 유전 정보를 담는 코드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글자들이 모여 단어를 이루고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둘째, 유전 정보는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 즉 복제되는가? 상부적 염기성 원리, A는 T, G는 C 때문에 이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 이중나선 2가닥이 풀어진다면 각 가닥이 주역 역할을 해서 자신과 상부적인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가닥에 A가 있으면 새 가닥에는 T가 오고 G가 있으면 C가 오는 식으로요. 그러면 원래 DNA 하나로부터 똑같은 DNA 2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반보존적 복제, Semi-Conservative Replication 메커니즘이고 왓슨과 크릭은 이 구조를 보자마자 이 가능성을 간파했습니다. 셋째, 생명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가?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 정보인데 만약 이 서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A가 G로 바뀐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유전 정보가 바뀌는 거고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되어 진화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네, 정말 구조 하나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네요. 그럼 이제 그 예측, DNA가 스스로를 복제하는 방식이 반보존적일 거라는 예측을 실제로 증명한 실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죠. 이것도 아주 유명하고 우아한 실험으로 꼽히던데요. 네, 1958년에 매튜 메셀슨과 프랭클린 스탈이 수행한 실험인데요. 왓슨과 크릭이 제안한 반보존적 복제 모델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식은 아닌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아이디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질소 원자의 동위원소를 이용했어요. 보통 질소는 질량수가 14인데 이보다 약간 더 무거운 질량수 15짜리 질소 15N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일단 대장균을 15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아주 여러 세대 동안 키웠습니다. 그러면 대장균 DNA를 구성하는 모든 질소 원자가 무거운 15N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무거운 DNA를 가진 대장균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대장균들을 15N은 전혀 없고 보통의 가벼운 14N만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딱 한 번 분열했을 때 1세대, 또 2번 분열했을 때 2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대장균을 수확해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DNA를 염화세슘 용액에 넣고 초고속 원심 분리기로 아주 빠르게 회전시켰어요. 염화세슘 용액은 원심 분리를 하면 밀도 기울기가 생기거든요. 아래쪽은 밀도가 높고 위쪽은 낮아지는데 DNA 분자는 자기 자신의 밀도와 똑같은 위치에 가서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15N DNA는 아래쪽에, 가벼운 14N DNA는 위쪽에, 만약 15N과 14N이 반반 섞인 DNA라면 그 중간쯤에 띠를 만들겠죠. 아, 밀도 차이로 DNA를 분리해서 복제 공식을 확인한 거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반보존적 모델을 딱 지지했나요? 근데 이걸 14N 배지로 옮겨서 딱 한 세대 배양한 후 추출한 DNA 1세대는요. 놀랍게도 무거운 띠와 가벼운 띠의 정확히 중간 밀도 위치의 띠가 딱 하나만 형성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새로 만들어진 DNA 분자들이 모두 원래의 무거운 15N 가닥 하나와 새로 합성된 가벼운 14N 가닥 하나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즉, 반보존적으로 복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보존적 복제였다면 무거운 띠와 가벼운 띠 두 개가 그대로 나타났을 거고 분산적 복제였다면 뭔가 다른 패턴이었겠죠. 그리고 두 세대 배양한 DNA 2세대를 분석했더니 이번에는 중간 밀도 띠와 함께 14M만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띠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역시 반보전적 복제 모델에서 정확히 예측되는 결과였죠. 네, 이걸로 반보존적 복제 방식은 확실히 증명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실제로 세포 안에서 이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하던데 이 복제 기구, 레프리소메는 어떤 부품들,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나요? 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DNA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Y자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복제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복제 분기점에서 수많은 단백질 효소들이 모여서 복잡하지만 질서정연하게 복제를 수행합니다. 자, 일단 단단하게 꼬여있는 이중나선부터 풀어야겠죠.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맨 앞에서 활약합니다. 이 녀석은 ATP라는 에너지 화표를 써가면서 마치 옷의 지퍼를 열듯이 두 가닥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으면서 나선을 쫙 풀어 헤쳐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다시 확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불안정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풀어진 단일 가닥 DNA는 자기들끼리 다시 붙으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이상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 SSB라는 것들이 풀어진 가닥에 즉시 달라붙습니다. 얘네들이 쫙 달라붙어서 단일 가닥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자기들끼리 다시 꼬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헬리케이즈가 앞에서 지퍼를 막 열면 그 지퍼 앞쪽에 아직 안 풀린 부분은 오히려 더 심하게 꼬이게 되겠죠. 실타래 푸는데 한쪽만 계속 풀면 다른 쪽이 엉키는 것처럼요. 이걸 초나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꼬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복제가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임을 풀어주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DNA 자이레이즈 같은 토포아이소머레이즈 계열의 효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DNA 가닥을 일시적으로 딱 끊었다가 꼬인 걸 휙 풀리게 회전시킨 다음에 다시 쓱 이어 붙여주는 아주 신기한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꼬임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거죠. 와, 사전 작업도 복잡하네요. 이제 드디어 진짜 복사를 시작해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DNA 중합 효소, 즉 DNA를 만드는 효소는 맨 땅에서는 시작을 못한다면서요. 뭔가 시작점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NA 중합효소는 완전히 새로운 가닥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못해요. 반드시 기존에 있는 가닥의 끝부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로운 3' 수산하기 OH 끝이 있어야만 거기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뇌관 또는 출발 신호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를 만드는 효소가 바로 프라이메이즈예요. 재밌는 건 이 프라이머는 DNA가 아니라 짧은 RNA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복제를 시작하는데 RNA 조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프라이메이즈가 주형 DNA 가닥 위에 상보적인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몇 개에서 몇십 개 정도 붙여서 짧은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이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져서 3' 끝이 딱 준비되면 드디어 주연 배우인 DNA 중합효소 3, DNA 폴리머레이즈 3, 줄여서 폴3가 등장합니다. 대장균 같은 세균에서 실제 DNA 복제를 주로 담당하는 효소가 바로 이 폴3이에요. 폴3은 주형 가닥을 읽으면서 그 염기와 상보적인 DNA 뉴클레오타이드, DATP, DGTP, DCTP, DTP를 가져와서 프라이머의 3' 끝에 하나씩 차례차례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때 방향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이 진행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다 보면 실수로 잘못된 걸 끼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전 정보가 바뀌니까 큰일 날 텐데 이런 실수를 바로잡는 기능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면 돌연변이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생명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폴3는 아주 놀라운 교정 기능 프루프리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얘가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 붙일 때마다 방금 붙인 게 제대로 된 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만약 잘못된 염기성이 형성된 걸 감지하면 즉시 합성을 멈추고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3'에서 5' 방향으로 핵산 외부 가수분해 효소 활성 엑소누클레어스 액티비티라는 가위 기능을 사용해서 잘못 붙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딱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바른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서 제대로 붙이고 합성을 계속 진행하죠. 이 교정 기능 덕분에 DNA 복제 오류율은 15개 염기당 1개 정도로 극도로 낮아집니다. 와,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폴3가 한번 DNA 가닥에 붙으면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쭉 합성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베타 클램프라는 단백질인데요. 마치 도넛처럼 생긴 고리 모양 단백질이 DNA 가닥을 둘러싸면서 폴3를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베타 클램프 덕분에 폴3는 한 번 복제를 시작하면 수십만 개 이상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쭉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높은 지속성, 프로세시비티라고 부릅니다. 클램프가 없으면 폴3는 몇 개 붙이고 떨어지고 또 붙이고 떨어지고 해서 복제 속도가 매우 느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DNA 두 가닥이 서로 반대 방향, 역평행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DNA 중합 효소는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복제 과정에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 유명한 선도 가닥 리딩 스트랜드와 지연 가닥 레깅 스트랜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역평행 구조와 5' to 3' 합성 방향 제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복제 분기점은 Y자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주용으로 사용되는 DNA 두 가닥 중 하나는 복제 분기점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즉 3' to 5'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가닥을 주용으로 삼을 때는 새로 합성되는 가닥이 5' to 3' 방향으로 복제 분기점을 따라서 쭉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합성될 수 있어요. 이 가닥을 선도 가닥, 리딩 스트랜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프라이머 하나만 만들어주면 폴리티리가 계속 이어서 합성을 해나가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죠? 아, 그럼 반대쪽 가닥이 문제겠군요. 그렇죠. 다른 쪽 주연 가닥은 복제 분기점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즉 5' to 3'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티리는 여전히 5' to 3' 방향으로만 합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연 가닥에서는 복제 분기점이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합성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닥은 선도 가닥처럼 연속적으로 쭉 합성될 수가 없고 복제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진행해서 새로운 주연 가닥 부분이 노출될 때마다 짧은 조각 형태로 나뉘어서 불연속적으로 합성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뒤로 뛰면서 조금씩 합성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짧게 끊어져서 합성되는 DNA 조각들을 처음 발견한 일본 과학자 오카자키 레이지, 오카자키 추네코 부부의 이름을 따서 오카자키 절편,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카자키 절편들로 불연속적으로 합성되는 가닥을 지연 가닥, 레깅 스트랜드라고 하죠. 지연 가닥은 복잡한 게 각 오카자키 절편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RNA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가닥에는 짧은 DNA 조각들 사이에 RNA 프라이머들이 여기저기 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지연 가닥은 완전 누더기 상태네요. RNA 조각도 있고 DNA 조각들 사이는 끊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DNA 가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나요? 네, 마무리를 위한 또 다른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활약하는 또 다른 중요한 DNA 중합 효소가 바로 DNA 중합 효소 I, DNA Polymerase I, PolI입니다. PolI는 두 가지 중요한 효소 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5에서 3방향으로 획산을 분해하는 활성, 5' to 3' exonuclease activity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5에서 3방향으로 DNA를 합성하는 중합효소 활성입니다. PolI가 오카자키 절편 앞쪽에 있는 RNA 프라이머를 만나면 자신의 5에서 3방향 분해 활성으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중합효소 활성으로 그 빈자리를 바로 뒤따라가면서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채워 넣는 거죠. 마치 지우개로 지우면서 동시에 연필로 다시 쓰는 것처럼요. PolI 역시 Pol3처럼 3에서 5 교정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자, 이렇게 PolI가 지나가면 RNA 프라이머는 모두 DNA로 교체됩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PolI가 채워 넣은 DNA 조각과 그 앞에 있던 오카자키 절편 사이에는 인산 디에스터 결합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작은 틈새, 닉이 남아 있습니다.
뼈대는 이어졌는데 마지막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랄까요? 이 마지막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A 연결 효소, DNA 라이게이스입니다. 라이게이스는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끊어진 부분을 찾아 인산 디에스터 결합을 형성시켜 두 DNA 조각을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오카자키 절편들이 모두 연결되면 지연 가닥도 비로소 하나의 길고 완전한 DNA 가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선도 가닥은 쭉 가는데 지연 가닥은 뒤에서 프라이머 만들고 폴리3가 짧게 합성하고 폴 I가 와서 RNA 지우고 DNA 채우고 마지막으로 리가제가 이어붙이고 이 모든 과정이 복제 분기점이 이동하는 동안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협업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지연가닥 주형 DNA가 고리 모양으로 접혀서 이합체 형태의 폴리3 복합체가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모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7-17 개념. 마치 트롬본 연주자가 슬라이드를 움직이는 모습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세균, 예를 들어 대장균 같은 원핵 생물의 DNA 복제 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포함한 진핵 생물의 복제는 세균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겠지만 차이점도 많을 것 같아요. 프라이메이즈, DNA 중합효소 등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선도가닥과 지연가닥 합성 메커니즘, 교정 기능 등은 진핵생물에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사용되는 단백질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표 7- 개념.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유전체의 규모와 구조겠죠. 진핵생물은 세균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단일 원형 염색체가 아니라 핵 안에 여러 개의 길쭉한 선형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죠. 또 DNA가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과 복잡하게 엉겨서 뉴클레오섬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복제 방식에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유전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 세균처럼 딱 한 군데의 복제 원점에서 시작하면 복제를 다 끝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진핵생물 염색체에는 복제 원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아주 여러 군데에 존재합니다. 이 여러 원점에서 동시에 복제가 시작되어서 전체 복제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둘째, 진핵생물의 세포 분열은 엄격하게 조절되는 세포 주기, 셀 사이클에 따라 일어나잖아요. DNA 복제 역시 이 세포 주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DNA 합성은 세포 주기의 특정 단계인 S기, 신테시스 페이즈에만 일어나도록 엄격하게 총재됩니다. 그리고 각 복제 원점은 S기 동안 딱 한 번만 활성화되도록 조절돼요. 만약 어떤 부분이 복제가 안 되거나 또는 여러 번 중복해서 복제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효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복제 원점에는 ORC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항상 붙어 있다가 G1기 초기에 CD6 같은 단백질이 와서 결합하고 이어서 CDT1과 헬리케이지 복합체가 순차적으로 결합하면서 복제 개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S기가 시작되는 신호가 오면 CD6와 CDT1은 분해되어 버리고 D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제가 시작되죠. CD6와 CDT1이 S기 시작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복제가 시작된 원점에서는 S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복제 개시 복합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고등 진핵생물의 복제 원점은 효모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해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조절 원리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7-22 개념. 아, 세포제비와 연동해서 딱 한 번만 복제하도록 조절하는군요. 그리고 아까 진핵생물 염색체는 세균과 달리 끝이 있는 선형이라고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끝부분은 복제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연가닥 쪽 말이에요. 맨 끝에 있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나면 그 빈자리는 DNA 중합효소가 채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 붙잡고 이어갈 3' 끝이 없잖아요. 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핵생물 선형 염색체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말단 복제 문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림 7-23 개념. 말씀하신 대로 지연가닥의 맨 끝,
즉 텔로미어 쪽 맨 마지막 오카자키 절편을 위한 RNA 프라이머가 제거되고 나면 폴1이 와서 그 자리를 DNA로 채우려고 해도 이어붙일 3' 말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세포가 분열하여 DNA를 복제할 때마다 염색체의 양쪽 끝부분이 프라이머 길이만큼 계속해서 조금씩 짧아지게 되는 거죠. 혹 그럼 세포 분열이 계속 반복되면 염색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에는 중요한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뭔가 대책이 있겠죠?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진핵생물은 이 심각한 말단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구조와 효소를 진화시켰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스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양쪽 끝부분에 위치하는 특수한 DNA 구조입니다. 마치 신발끈 끝이 풀리지 않도록 감싸는 플라스틱 캡처럼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텔로미어 자체는 특정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아주 짧은 특정 염기서열, 사람의 경우에는 TTAGG라는 6개 염기서열, 이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이상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반복 서열 부분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복제할 때마다 염색체 끝이 조금씩 짧아지더라도 실제 유전 정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텔로미어 반복 서열 부분이 대신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질 테니 이걸 다시 복구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텔로머레이스라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텔로머레이스는 아주 특이한 효소인데요. 단백질 부분과 함께 자체적으로 RNA 주형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역전사 효소의 일종입니다. 역전사 효소란 보통의 DNA, RNA 전사 과정과 반대로 RNA를 주형으로 삼아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말하죠. 텔로머레이스는 염색체 말단에 3점 말단 돌출부에 가서 결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RNA 주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 RNA 서열과 상보적인 DNA 반복 서열을 3점 말단에 덧붙여서 주형 가닥 끝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TTAGG, TTAGG 이렇게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텔로머레이스 덕분에 3' 주형 가닥 끝이 충분히 길어지면 이제 프라이메이즈가 와서 새로운 RNA 프라이머를 맨 끝부분에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DNA 중합효소가 와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염색체 말단이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텔로미어는 또 염색체 끝부분이 서로 달라붙거나 분해되는 것을 막는 보호 기능도 수행합니다. 텔로미어 루프 구조 개념. 와, 정말 신기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이네요. RNA 주형을 가진 효소가 와서 DNA 끝을 늘려준다니. 그런데 이 텔로모레이스 활성이 모든 세포에서 다 높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대부분의 성인 체세포에서는 활성이 매우 낮거나 없어서 세포가 분열을 거듭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실제로 계속 짧아지고 이것이 세포 노화나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반대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텔로모레이스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무한 증식이 가능해진다고도 하고요. 또 텔로미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조기 노화 증상을 보이는 유전 질환도 있고요. 네,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전 물질의 정체를 밝혔던 허시 체이스의 결정적인 실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샤가프의 법칙과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X선 사진이라는 중요한 단서들을 거쳐 탄생한 DNA 이중나선 구조의 그 우아함과 기능적 의미, 그리고 메셀슨 스타일 실험을 통해 증명된 반보존적 복제 방식과 그 복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헬리케이즈, 중합효소, 리가아제 등들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게 협력하는 효소 기계들의 작동 원리까지, 특히 진핵생물이 선형 남색체 끝부분이 짧아지는 말단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텔로미어와 텔로모레이스라는 정말 독창적인 시스템을 진화시킨 과정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Introduction to Genetic Analysis 7장의 내용 덕분에 DNA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탐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DNA의 구조와 복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현대 생명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의학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유전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핵심 지식이죠. 무엇보다 생명이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DNA 복제 과정은 여러 단계의 교정 기능 덕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지만 그래도 10억 번에 한 번 정도는 오류가 생긴다고 하니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주 드물게라도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아주 작은 복제 오류들, 즉 돌연변이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면서 한 개체의 삶과 건강, 질병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종 전체의 다양성과 진화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다음 탐구를 위한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